안녕하십니까, 하경문입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은 기획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보는 하반기 증시 코스피 3천 다시 연다라는 주제로 마련을 했는데 사실 3천 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돼야 하겠고 중국의 일부 지역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물류난이 해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와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져야 할 텐데 지금이 불확실성의 정점이라면 그래도 더 나은 미래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먼저 신동호 앵커의 앵커 리포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 센터장들의 의견인데요. 당장 내일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취임 이후에 첫 금통위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센터장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죠. 이번에도 물론 빅스텝 가능성도 있지만은요. 이 한국은행 금통위가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물론 센터장들 역시 의견을 냈습니다. 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이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진 데다가 또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도 빨라졌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 인상이 결정이 된다면은요. 이제 지난 2007년 7월, 8월에 이어서 14년 9개월 만에 처음 또 기준금리가 2달 연속으로 오르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요. 이거는 단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센터장들은 대부분 이 기준금리 인상 이외에 좀 다른 변수들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다른 변수들이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참 많습니다. 다른 변수 가운데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센터장들 대부분 이야기하기로는 하반기에 고려해야 할 변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제 긴축을 하는 것인데 이 결국엔 긴축의 방향성이 이 경기 연착륙하고 연관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연준이 양적 기축을 이제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소비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또 경기를 얼마나 둔화시킬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들은 익히들 알고 계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국 주요 도시 봉쇄에 따른 공급망 충격에서 비롯된 이 물가 급등 또한 눈여겨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특히 윤창용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발 S의 공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이제 겨울 시즌까지 장기화된다면은 독일 경제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 이제 독일이 문제가 될 경우 중국만큼 독일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스태그플레이션 또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까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을 때 하반기에 3천 시대 다시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에서는 하반기 증시 전망 어떻게 내놓고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 좀 기사들을 살펴보면 하반기 코스피 또 3천 선 다시 탈환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제 다양한 대외 변수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돼야 가능하다고 센터장들은 설명을 했는데요. 이 황승땡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 밸류에이션이나 외국인 비중 등을 살펴볼 때 충분히 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라든지 원자재, 유가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 회복세가 강하게 또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여전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센터장들도 있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로 살얼음판을 걷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보수적인 관점도 있었습니다. 이승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이 박스권, 긴 박스권 하반기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다면서 좀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센터장별 예상 밴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2,400에서 2,850이고요. 이 하나금융투자는 2,500에서 2,800선, 그다음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550에서 2,950을 예상을 했습니다. 네, 아쉽게도 세 분이 있는 증권사에서는 3천은 보이지 않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또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더라도 유망 업종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어떤 쪽을 유망하게 보고 있나요? 네, 센터장들은
우선 좀 숫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숫자, 곧 실적을 의미를 하죠. 물론 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개선되고 또 마진이 개선되는 기업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황승택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승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뚜톱을 이제 추천을 하면서 우주와 항공주 관련주를 좀 관심 깊게 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각 국가별로 방위비 증가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이 항공과 우주항공에서의 뭐 협력 가능성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좀 이쪽을 좀 좋게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각 증권사 센터장들이 보고 있는 하반기 증시 전망 신동호 앵커의 앵커 리포트로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 키움증권의 뷰를 보다 심도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주식시장 상반기보다 나을 수 있을지 키움증권의 리포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뭐 따끈따끈한 리포트예요. 월요일 23일에 나왔던데 네, 하반기 맞습니다. 전망이 회색 코뿔소가 온다 제목이에요. 먼저 회색 코뿔소가 어떤 의미인가요? 그 뭐 블랙스완급의 대형 우리가 모르는 이런 악재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제 알고 있는 악재들인데 저희가 쉽게 간과할 수도 있는 것들을 한번 조심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네. 이렇게 회색 코뿔소가 온다라고 지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냥 일단 큰 그림만 좀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리면은 하반기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저희가 끌고 왔던 악재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상반기 내에는 소화를 해 나가고 있다. 뭐 V자의 급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뭐 경기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앞서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네. 표명하는 센터장도 있던데 네. 미국의 경기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국의 기축 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미국 현재 시점 상으로는 지표들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증시가 워낙 조정을 많이 받고 또 시장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워낙 안 좋은 것들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들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증시를 움직이는 동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데이터나 지표가 심리를 견인하는 장이 있고 또 하나는 심리가 데이터나 지표를 더 안 좋게 만드는 장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후자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심리가 지금 더 시장을 안 좋게 만든다. 네. 사실 공포 심리가 더 짙은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리포트 보니까 이미 위축 국면이다. 네네.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그 경기가 위축 국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매크로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표인 OECD 경기 선행 지수 상으로 지금 위축 국면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이제 위축의 강도는 더 세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뒤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중국 쪽에서 좀 한국이 버틸 만한 힘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가운데 한국도 역시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높은 상황이에요. 저희 보시면 저희 뭐 월급이나 소득 빼고는 다 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월급은 네. 안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실물 경제단에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주요국 증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분명히 한국도 물가에 대한 부담 속에 경기 위축 국면에 지금 진입을 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네네.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당장 내일 열리는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대부분 베이비 스텝 0.25%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 기조는 앞으로는 어떻게 가져가게 될까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도 물가 같은 경우 올해 연말까지도 대략 5%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네. 만큼 한은도 이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고 또 향후 두 차례 정도 0.25%총 지금부터 0.75%포인트 이 정도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러한 좀 의지를 보이고 이게 시장의 기대심을 꺾이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보니까 4분기에는 금리 동결로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에 맞습니다.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거 같은 경우도 이미 그 한국 같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려가는 측면이 있었고 미국보다 일단은 3번 정도 올리고 나서 역시 그들도 상황을 지켜보자. 이거는 뭐 저희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미국도 일단 4분기 이후에 좀 움직임을 지켜보자. 예.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저희가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연말까지 많이 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4분기 정도의 그 증시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점을 지났고 네네. 앞서서도 중국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네네. 중국발 악재가 생각보다 크진 않을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이 뭐 중국발 악재의 정점을 또 지났다라고 본다면은 네. 우리 증시는 바닥일까요? 예, 저는 뭐 바닥권에 지금 근접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서라도 매도를 해서 현금화하고 좀 이제 나중에 쉬었다 증시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러한 좀 의견들을 많이 듣는데 지금 시점에서 매도는 그렇게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실익이 크지 않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현재가 바닥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위로 올라갈 때 반등할 때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이러한 전체 지수보다 반등 탄력이 조금 더 좋은 종목들 업종들을 잡아서 가야지 저희가 상반기에 터졌던 아픈 손실들을 좀 메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등 탄력이 좋을 수 있는 업종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네. 하겠고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필요한데 네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예, 저는 뭐 일단은 환율이 조금 어느 정도 고점 찍고서 안정이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 네.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원론적으로 매크로발 불확실성, 인플레이션의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은 그 두 개의 조합이 맞물리면은 굉장히 외국인 수급 탄력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후자 쪽은 아직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고점을 지금 형성을 했고 또 외국인 지분율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미 거의 팔을 만큼 다 팔았다라고 생각을 그건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조합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매수세 2분기 이후 3분기부터는 좀 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외환 시장 고점 형성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또 원자재 쪽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세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거기는 거의 그 제가 봤을 때 코인급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 맞아요, 아닌가. 요즘에. 네, 예. 유가 같은 경우도 어느 때는 90불 갔다가 어느 네. 때 보면 갑자기 110불 가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그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에 변동성 자체는 증시나 채권 시장에 비해서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100달러 내외 대략 레인지상으로는 90달러에서 120달러 내외에서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중에 여름 중에는 이제 그 중국발 수요 개선, 네. 또 미국의 이제 운전 시즌이라고 이제 드라이빙 시즌 수요랑 맞물려서 일시적으로 위로 한번 스파이크 칠 가능성도 한번 열어놓고 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때 만약에 내가 주식 말고 그리고 채권 말고 다른 걸로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자재 쪽 한 상품 관련된 ETF도 그래요? 뭐 단기적으로는 원자재 장기가 어느 아니라 쪽이요? 유가 쪽이 제일 뭐 높겠죠. 그쪽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반등 탄력이 좋을 수 있는 종목으로 네네. 우리가 종목을 또 선정을 해야 한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워낙에 그래도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네네. 많이 하락한 낙폭과대 가치주를 사면은 무조건 네.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래도 또 시장에서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네. 대형주보다는 약간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이 요즘에는 가잖아요. 그쵸, 네. 어떤 종목들을 볼까요? 예, 뭐 일단 그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서 낙폭과대주가 아닌 주가 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제는 낙폭과대주를 고르되 잘 지적해 주셨지만 반등 탄력이 센 종목들을 고르려면은 실적이 그래도 계속해서 찍힐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증시의 주포로 다시 돌아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빈집, 이쪽이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중소형주도 괜찮긴 한데 지금 대형주들이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중소형주들의 이익 전망보다는 아무래도 대형주들의 이익 전망, 특히나 수출 쪽이나 이제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쪽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상대적으로는 지금 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 내에서도 여전히 좋게 보는 거는 수급도 많이 비어 있고 이익 전망이 좋은 자동차 쪽이 일단은 거의 3분기 중에는 계속 시장을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형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업종들 몇 개만 더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뭐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반도체 업종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철강 쪽도 중국 쪽 수요 개선과 맞물려서 또 더 나아가 중국이 이제 다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은 철강 가격 같은 경우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익보다는 철강 그 원자재 가격의 베타가 굉장히 높은 만큼 이 철강 가격이 다시 반등한다. 라는 전제하에서 접근해 봤을 때 철강주들은 담고 가셔도 괜찮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위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